아니 그냥 공시 빡 때린다. 코스피가 언젠간 3천 가겠지. 뭘 하기 전에 네. 주주들의 신뢰도를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의도 길거리에서 어떤 이제 두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다 그쪽 회사였으니까. 어떤 분이 뭐 최근에 현대차에 2억을 투자했는데 뭐 12만 원에 샀는데 그거를 신용 대출에 뭐 연끌 해가지고 5억을 더 투자해서 뭐 18만 원이 가고 그래서 뭐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대차 얘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여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투자의 그 방법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뭐 기사에 만약에 또 현대차 투자한 뭐 7억 투자 뭐 땡대리 수익 뭐 몇 % 올려 막 이런 거만 부각이 돼서 그것만 또 보게 될까봐 현대차가 중요한 건데 현대차가 왜 올랐고 뭐 그런 거에 미래 청사진 이걸 보지 않고 땡겨서 이만큼 수익 여기에 포커싱을 너무 다들 두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되고 심지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와 저렇게 그냥 땡겨서 막 투자를 하네. 그나마 현대차라 다행이긴 하다. 그냥 그러고 그나마 현대차라서 다행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정말로 긴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네. 때 타이밍을 정말로 잘 잡아서 투자를 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현대차 주가가 4만 원이 깨졌었고 기아차 주가가 6천 원 네. 예,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봤었을 때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드디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었을 때예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박살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드디어 올라서는 그런 시대였는데 네.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네. 뭐 단타 위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사진 보면서 사진에 보면은 그 항구에 차들이 빼박하게 그냥 서 있고 네. 못 가고 있다. 이 회사 망한다. 뭐 등등의 뭐 항상 그런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 현대차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네. 그리고 제가 모델을 돌리잖아요. 네. 숫자를 돌리니까 분석해 보니까 현대차는 적어도 20만 원 가겠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네. 4만 원. 기아차는 적어도 6만 원 가겠다. 네. 6천 원. 네. 10배.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 사야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네. 저는 레버리지를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면 모든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네. 이런 룰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부채 비율 100%인 기업이 가장 좋아. 부채 기율 100%. 내 자본이 100이 있으면 그만큼의 부채를 갖고 자산 200을 네. 굴리는 회사가 가장 앞팀을 해요. 왜? 우리 분석을 할 때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부채의 코스트와 네. 자본의 코스트를 에버리지를 했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게 사실은 100%. 원래 캐피탈 코스트, 자기 자본 코스트보다 네. 부채 코스트가 더 낮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자본은 굉장히 싼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본이 그냥 이거는 그냥 거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네. 다른 사람들 돈을 갖고 오면서 사실 이 갖고 와서 주주로서 안 치면 사실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훨씬 비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공돈이다. 이런 식의 멘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데트 코스트는 회사가 좋으면 네. 굉장히 낮은 이자율 반면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여기에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훨씬 높아. 그래서 에쿠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에쿠티만 가지고 부채 비율 빵. 네. 그래서 에쿠티를 가지고 에쿠티로 운영하면 그건 사실은 내가 그 회사를 100% 다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네. 다른 주주들이 있으면 그 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부채를 일으켜서 100%를 가지고 100%의 자기 자본과 부채를 갖고 운영되는 회사가 네.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리고 주가로 보더라도 훨씬 더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돈을 갖다가 쌓아놓는 회사도 안 좋고 네. 또 너무 또 막 미친 듯이 돈을 빌려가지고 부채 비율 1000% 뭐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딱 적절한 게 그렇다면 내가 운용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에 내 자기 자본은 100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100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1년에 벌어들인 게 자기 자본의 뭐 10%다. 그러면 보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직장을 갖고 있는 한. 그래서 그 정도의 레버리지 딱 그거는 괜찮은데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300% 가고 400% 가고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미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빨리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현대차를 얘기를 하면 그 현대차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4만 원에 사서 20만 원 갈 때까지 레버리지 일으켜서 벌었으면 이거는 4, 5, 20 5배 레버리지 또 뭐 3배 들어갔다. 그럼 60배의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20몇만 원 갔다가 주가 얼마까지 갔어? 그러니까 6만 5천 원까지도 그러니까, 빠졌었네요. 와. 내 말이 봐요. 25만 원에 샀다, 22만 원에 샀다. 우리 3월 2일에. 봐요. 그게 지난 몇 년이에요, 지금. 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2년 이후에 지난 7년간 그 거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내 돈의 60%가 날라가, 70%가 날라갔어요. 거기에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다. 2배만 하더라도 그럼 140%가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이제 신용 불량자야. 이런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그러면 문제가 현대차가 왜 그렇게 주가가 안 좋았냐? 지난 6, 7년 동안에.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땅 사고 뭐 한전부지. 그다음에 건설회사 인수하고 그래서 주주들 가치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지 않고 정말로 1년에 무슨 돈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리턴을 갖다 항상 창출해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를 했다. 그랬으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또 와서 2020년에 와서는 이제야 드디어 계속 수소차 얘기를 맨날 해오다가 전기차 쪽으로 확실하게 하고 수소차도 미래에 같이 연결이 된다. 이걸 잘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괜찮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쇼트 종목이 공매도 종목이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2013년 이후에. 계속 그런 지배구조 문제 이슈가 자꾸 나오면 저는 이 주식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 내가 도저히 분석 불가능한데 대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데 뭐 잘 모르겠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난 모르는 건 투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주 가치를 좀 중시하는 기업,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차 3인방도 현대모비스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최근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주주가치 제고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쭉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안을 발표를 하고 그런 관련된 것을 실천하는 기업들만 잘 골라서 투자해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항상 지배구조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호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언젠간 3천 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 투자의 단기 위주로의 투자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나쁜 타이밍에 LG화학 이슈가 터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LG화학 그 물적 분할 그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뭐 그 물적 분할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배터리 사업부를
떼서 따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방법이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무엇이 가장 문제인 건가요? 중요한 거는 LG화학의 대주주가 네. 외에도 소액주주가 네.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뭐 그 전체 주식의 51%를 뭐 한 사람이 들고 있다. 네. 아니면 그룹 전체 뭐 대주주가 들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있는 거의 80~90%의 투자자들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배터리 사업을 떼내서 뭐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더 성공을 하고 더 빨리 크고 그래서 LG화학의 주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게 어떻게 내가 믿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만들고 이 회사를 또 나중에는 따로 빼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스토리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화학은 그냥 화학 쪽으로만 되는 거고 따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관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생기고 그게 영원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반대로 배터리를 그냥 LG화학에 그대로 두고 화학 쪽 산업 나머지를 분산하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LG 그룹이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저 그룹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기 전에 네. 주주들의 신뢰도를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신뢰도를 플러스 시키는 거냐 마이너스 시키는 거냐는 여론조사는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아니 거지. 그냥 공식 빡 때린다. 보면은 요즘에 보면 그룹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뭐 가장 지배 구조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제일 많이 말을 들어왔던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도 뭐 이렇게 분산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놔두고 다른 것들은 떼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단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줄을 두고 불을 빼야 되는데 줄을 아예 이렇게 빼서 해버리니까 다른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머리가 아픈 거고.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뭐 그거는 저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아니, 주변에 사실 LG화학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지인들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재야 악재인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가 다 참 애매한 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 100% 자회사기 때문에 얘네들 이익이 괜찮다. 우리 이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맞아요. 나중에 진짜 완전 이제 지분 팔고 뭐 떼내서 하면은 LG화학을 계속 믿고 들고 있었던 사람은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엑스트라 더 생각해야 되게 만드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를 해. 네. 그럼 테슬라의 사업만 하나?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금 태양광도 하고 태양광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스페이스X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기 플레인 얘기 나오고 있죠. 비행기 네.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배터리도 만들겠다고 하고 배터리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까지. 보험회사요? 왜냐면 이게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자율주행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전기차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사고율이 확 떨어지거든. 그러면 사고율이 떨어지면은 보험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오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자기의 자동차의 사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네. 왕창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네. 테슬라는 이건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그래서 떼내갖고 뭐 어디다가 뭐 할 거. 그거 걱정할 이유는 없죠. 좋은 거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좋은 건데 그거를 떼내버리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의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네. 옛날에 1대 주주, 2대 주주, 이제 3대 주주 이렇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서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를 신뢰도를 심어주려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이런 신뢰도란 말이지. 그러면 적어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의견과 뭘 갖다가 체크업을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고 그렇게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한국 증시가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고통인 거죠. 다행히도 사실 LG화학을 사신 분들이 최근에 정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무실 거예요. 극히 드무시길 또 바라고, 그동안에 이제 쭉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이제 만약에 뭐 수익이 뭐 한 200% 났다면 거기서 한 40% 줄어드는 정도의 수준에서 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결정과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주들과 얼마나 많이 나누는 기업인지도 우리가 투자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그 정말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정말 단기적으로 단타용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그쵸.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시가총액이 그걸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가치나 그 나라의 가치를 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을 제가 받는 게,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랩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랩은 한국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만 하거나 해외 ETF를 하거나 뭐 해외 채권이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다 해외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있어서 한국을 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2%도 안 돼. 그렇죠.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내가 많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는 상품이면 내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5%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인데 5%를 가져가면 150%의 오버웨이트인 거잖아. 초과로 들고 가는데 네. 만약에 안 좋아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렇게 급변하지 않아요. 네.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60%다, 70%다.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을 100% 다 들고 가도 오버웨이트이 100%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 나중에 야단을 안 맞대요. 그게 적절한 욕심을 덜 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60%의 시가총액인데 내가 오버웨이트에서 미국을 70%, 80% 들고 가는 거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맞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시가총액을 따지면 11%예요. 네. 그러면 20%까지 들고 가는 건 말이 돼. 근데 이걸 중국을 갖다가 50% 투자하세요, 100% 투자하세요, 이렇게 가면 항상 사고가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양도세 부분. 그러니까 한국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정말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또 지배구조 문제도 정말로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양도세도 없으니 초과 수익률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투자한다. 말이 되죠. 그렇지만 100% 다 한국 주식. 이렇게 돈 잘 되는, 잘 벌리는데 핫한데 내가 왜 굳이 해외 세금 내가면서까지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22%라는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되게 크죠. 숫자로 들으면 되게 큰데, 그게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해도 그냥 일단 22%라는 숫자가 너무나 딱 들었을 때 세금 22% 이러면 너무 크니까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팩트로 따지고 보면 그냥 1번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21% 세금이 나네? 일단 네가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말해. 1번. 일단 네가 250만 원 1년에 네가 매도를 할 건지 그 생각하고 말하고. 2번.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어? 22% 말고도 네가 정말 자산가가 됐어. 그 다음에 한국에 내야 될 세금이 몇 %인지는 알아? 그렇지. 그 얘기하다 보면 오케이 하는데, 그냥 처음에 딱 듣고 나서 22%?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참 뭐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요. 그거예요. 저는 지금 보니까 3월부터 10월, 이제 9월까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저는 사실 장기 투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그럼 저는 그냥 단기 투자해야 되나요? 그 시장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저는 이거 좀 몇 년 묻어두려고 했는데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이거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시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기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물론 뭐 갭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을 왜 사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대부분 살려고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이 심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이 금리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많이 올라갔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잖아요. 부동산이. 그쵸. 내 기억으로 2013년, 12년, 14년 요때 네. 부동산 정말 어려웠어요.